안녕하세요. 배터리에 미친 남자 배미남입니다. 배터리 데이가 다가오는 만큼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미 많은 정보들이 풀렸는데요. 배터리에 대한 저의 의견은 기존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팩트체크 위주로 분석하려 했고요. 다른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은 관점들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터리데이 관련 이슈를 7가지 키워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전고체 배터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슈는 샌디 먼로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사람이 생각하길 테슬라는 전고체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저도 쭉 봤는데요. 보게 되면은 맥스웰 배터리에 대한 언급도 있고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에 풀리게 되면 기존의 배터리는 이제 쓸모없는 기술이 되어버린다고 그가 영상에서 얘기했는데요. 그럼 진짜 전고체 배터리가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값이 싸고 퍼포먼스까지 좋으면 물론 대체될 수 있겠죠. 그럼 싼가에 대한 질문. 싸진 않죠. 리튬이온 배터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가격의 10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상용화된다고 했을지라도 가격 부분에서는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겠죠. 대량 생산 아직 힘들죠. 왜냐하면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은 공기에서 반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힘들고요. 퍼포먼스가 더 좋으냐? 이거는 부분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고체 배터리에서 리튬 메탈의 덴드라이트 현상 때문에 이 전고체 전해질을 두껍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전고체 전해질이 두꺼워지다 보면은 성숙도가 높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 밀도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토요타는 오랜 시간 전부터 이 전고체 기술의 투자와 개발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LG화학과 삼성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지금은 일본의 기술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실리콘 나노와이어 배터리의 이슈가 있었죠.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위터에서 해명하면서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암프리우스라는 회사가 100% 실리콘을 이용하여 나노와이어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나노와이어 실리콘 배터리에 대한 저의 의견을 덧붙이자면요. 실리콘 배터리의 부피 팽창은 intrinsic problem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노 사이즈로 줄여서 부피 팽창이 일어나도 마이크로 사이즈일 때보다 전극에 주는 데미지를 더 낮춰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나노 사이즈에 대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나노 사이즈로 만든다는 얘기는 surface area, 그러니까 표면적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그 표면적이 늘어나게 되면요. 더 많은 부반응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충방전 효율도 낮을 테고요. 그리고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SER 레이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이클하면서 그 SER 레이어가 점점 더 두꺼워지죠. 표면적이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그렇게 소모되는 리튬의 양이 더 많아질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사이클 수명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그 다음 이슈는 맥스웰 배터리인데요. 맥스웰 배터리는 제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 다룬 바 있듯이 건식 공정을 사용해서 단가를 낮춘다. 요게 이제 핵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맥스웰 배터리를 보면 그럼 에너지 덴시티도 증가하지 않느냐? 그럼 에너지 밀도 관점에서 건식 공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식 공정을 사용하게 되면요. 재료 레벨에서는 전혀 에너지 개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배터리 셀 레벨에서 본다면 에너지 밀도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두꺼운 전극을 만들면 되겠죠. 지금 여기 배터리 모식도를 본다면 이 전극이 더 두꺼워지게 되면 양극, 음극, 활물질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극의 두께가 두껍다 보면 그로 인해서 오는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맥스웰 배터리와 전고체, 맥스웰 배터리는 셜리 맹이라는 교수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셜리 맹 교수는요, 캘리포니아 산디에고 대학 교수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제프단 교수처럼 굉장히 슈퍼스타 교수입니다. 연구하시는 분야가 다양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최근에 지금 힘을 실어서 연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코발트 프리 배터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엘레메노라는 새로운 배터리 물질을 연구 중이신데요. 엘레메노는 재료의 모태가 망간을 사용한 엘레모인데요. 여기에 망간을 부분적으로 니켈로 치환해서 넣음으로써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발트 프리에 관련된 재료들을 세 가지 군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LFP나 망간이 좀 들어간 LMFP가 이제 있을 테고요. 기존의 NMC나 NCA 같은 층산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LMO나 LMNO 같은 스피넬 구조가 있습니다. 층산 구조 재료에서는요, 완전히 순수한 니켈을 사용하게 되면 용량은 좋으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을 넣어서 안정성을 향상시킨 연구가 제프탄 교수진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CATL에 관한 이슈인데요. LFP를 생각하시면은 NMC는 한국 배터리, LFP는 중국 배터리, 뭐 이런 경쟁 구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재료의 기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살펴보면요. 1980년도에 LCO, 1983년에 LMO, 1997년에 LFP를 구디너프 교수가 처음으로 이런 신물질을 개발해 배터리에 사용함으로써 작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LFP와 NMC에 대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양극재 구조인데요. 이 초록색이 리튬입니다. 그래서 리튬이 이렇게 층층마다 있다고 해서 층산 구조로 불려지고 LFP는 올리빈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워크가 더 튼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PO4 때문에요. 층산 구조 같은 경우에는 리튬을 빼고 넣을 때 LCO 기준으로 했을 때는 0.5 리튬보다 더 많은 리튬을 빼게 되면 이 비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구조에 변화가 옵니다. 그에 반면에 LFP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리튬을 빼도 프레임워크가 안정하기 때문에 비가역적인 구조의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LFP는 내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을 일정하게 요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 구조의 차이 때문에 LFP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리튬을 뺐다 넣었다 하더라도 이 구조가 스테이블하게 유지돼서 빠른 충방전이 가능한 반면에 NMC 같은 층산 구조에서는 너무 빨리 리튬을 빼거나 넣게 되면 그 구조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이 NMC 같은 층산 구조보다는 LFP가 빠른 충방전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안정성 테스트인데요.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간다면 thermal runaway, 계속해서 온도가 증가해서 배터리가 폭발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LFP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안정성에도 장점이 있다. 이제 단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이 LFP의 에너지 밀도인데요. 이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더 튼튼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무게 증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층산 구조 같은 경우에는 O2인 반면에 LFP 같은 경우에는 PO4, 그러니까 굉장히 몰 질량이 늘어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밀도의 차이는 대체적으로 물질 자체에서 오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LFP가 가격 부분에서 더 강점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LFP가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낮은 스펙의 자동차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 LFP와 NMC를 비교할 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게 되시면 더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100만 마일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LFP까지 100만 마일 배터리, CATL 관련해서 100만 마일 배터리도 뉴스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LFP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사이클 횟수로 따지자면 NMC는 약 3000 사이클 이상이 돼야 이제 100만 마일을 갈 수 있고요. LFP 같은 경우에는 4000 사이클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LFP는 이제 수명이 굉장히 긴데요. 좀 오래된 데이터 같지만 그래도 3500 사이클까지 가는데 캐패시티 리텐션이 80% 정도를 유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테스트를 할 때 이 배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보는 게 초기 용량 대비 8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 배터리는 죽었다라고 이제 수명이 다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캐패시티 리텐션의 80%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했던 제프탄의 1 million mile battery, 해당 데이터는 이제 층산 구조인 NMC를 가지고 만들었죠. 이 세 가지 특징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이제 1 million mile 배터리를 가능케 했는데요. 먼저 싱글 크리스탈 NMC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코팅을 했습니다. 타이타늄 베이스의 코팅을 NMC에 했고, 그리고 전해질 첨가제를 사용해서
1밀리언 마일 배터리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1밀리언 마일 배터리는 근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가 계획하고 있는 로보택시도 구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짧게 보여드릴 영상은 그가 3년 전에 테드에서 한 인터뷰입니다. Provide a sort of Uber-like service to other people, earn you money, Right. maybe even cover the cost of your lease of that car. Exactly. So you can kind of get a car for free. Is that really likely? Yeah, absolutely, this is what will happen. So there will be a shared autonomy fleet where you buy your car and you can choose to use that car exclusively. You can choose to share it sometimes, but not other times. That's 100% what will occur. It's just a question of when. Wow. 그런데 이 100만 마일 배터리를 경제적인 혜자의 관점에서 보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100만 마일 배터리의 핵심 기술이 되는 부분이 싱글 크리스탈, 그리고 코팅, 그리고 전해질 첨가제에 있는데요. 이것들은 대부분의 회사들도 할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아티클에서처럼 GM도 100만 마일 배터리를 거의 다 개발했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다른 타기업도 100만 마일 기술을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슈, 배터리 내재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리튬 광산을 매입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런 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내재화를 하겠죠. 배터리를 100% 내재화할 것이라는 것은 퀘스천 마크이지만 어느 정도는 내재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이 필요할 테니까요. LG화학이나 삼성 SDI를 보게 되면 양극재 재료의 내재화 비율이 상당한데요. LG화학과 SDI도 마찬가지로 근시일 내에 내재화 비율을 각각 35%, 50%로 올릴 계획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셀 메이커들 또한 많은 배터리 재료들을 내재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는 당연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테슬라가 배터리를 내재화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한국의 배터리 업계가 큰 타격을 입는다든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지금 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같이 성장한다고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네요. 지금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전망을 보시게 되면요. 배터리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올 수는 있어도 배터리가 안 팔려서 회사에 타격이 오는 경우는 적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근시일 내에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실리콘 100%의 배터리 또한 근시일 내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맥스웰 배터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에너지 밀도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발트 프리도 마찬가지로 근시일 내에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다른 배터리 업계도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CATL의 LFP 배터리도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낮은 그런 스펙의 전기차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100만 마일 배터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다른 배터리 업계나 전기차 메이커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 또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데이가 테슬라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날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일론 머스크. 배터리 데이에서 그가 무엇을 말할지는 그때가 돼서 직접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상 편집 도중에 퀀텀스케이프 관련 뉴스가 나와 빨리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말미에 넣게 되었습니다. 폭스바겐이 투자한 회사로 잘 알려진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는요, 전고체 배터리를 하는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스펙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기업 가치는 약 3.3빌리언 달러, 하나로 4조 원가량 평가를 받았고요. 2024년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는 전고체 필드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가 연구하는 전고체 전해질은요, 가넷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가넷 타입하고 설파이드계 전해질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점은요, 설파이드계 전해질을 사용할 때 기존의 옥사이드계 양극재를 사용하지 않고
설파이드계 양극재를 사용하는데요. 아무래도 설파이드 전해질이 반응성이 높다 보니까 옥사이드인 양극재가 만나게 되면요, 이제 수명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설파이드 양극재를 사용하는 그런 연구 트렌드들이 최근에 이제 보이곤 하는데요. 출원한 특허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전해질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요. 가넷 타입, 나시콘, 설파이드, 그리고 폴리머 타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나시콘하고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굉장히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양산에 있어서 장점을 가집니다. 반면에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설파이드 계열은 양산은 힘든 반면에 아이오닉 컨덕티비티가 대체로 높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다른 타입의 전고체 전해질을 섞어서 설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설파이드를 섞는 경우는 드물고 폴리머랑 가넷 타입을 섞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폴리머랑 나지콘 타입의 전고체 전해질을 섞어서 배터리를 만드는 게 이제 연구 트렌드 중에 하나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